인도식으로 아유디아라고도 불리는 아유타국은 삼국유사의 인도의 고대 왕국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유타국의 둘레는 약 5천여리였는데 이 나라의 왕도는 20여리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후가 화창하여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풀과 꽃들이 우거져 무성하였다. 사람들 또한 착하고 온순하며 하기에 부지런했다고 한다. 이 나라의 영향력은 한때 인도 전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아유타국은 어떻게 그 먼 곳에서 가락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서기 1세기 무렵의 바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다. 대륙의 연안을 따라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왕우가 인도를 떠나던 음력 5월에 인도와 한반도를 잇는 해류는 바람과 해류가 북으로 올라가는 기간인데 이때의 바람은 계절풍이고 해류는 일만 해류이다. 그래서 큰 이상 기류를 가진 태풍만 만나지 않는다면 배는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무작정 인도의 아유디아에서 가락국으로 온 허왕우는 어떻게 곧바로 왕후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사전에 아무런 교섭 없이 바로 왕후가 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허왕후가 오기 이전부터 이 두 나라 간에 수많은 교섭이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두 왕실의 합의하에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것은 김수로 왕이 죽고 난 후 가락국과 아유타국과의 교류가 갑자기 끊기게 됐다는 것이다. 가락태조왕릉 중수비에 있는 이수는 우리나라 그 어느 비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양을 수놓고 있는데 태양빛 같은 것이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는 동물 같은 이상한 형체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인도 아유디아의 태양왕조를 상징하는 문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것은 수로왕릉 남릉 정문에 있는 신허상인데 이 또한 인도 아유디아의 관공서와 성문 등에 조각된 것과 같은 모양이다. 이러한 흔적들은 황학문명권의 일부로만 인식되었던 우리의 역사가 실제로는 인도의 문명까지 흡수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거북선이 진짜 철갑선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일본의 기록에는 철갑선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기록에는 거북선이 철로 장갑되어 있다는 기록은 없다. 이순신의 장계나 난중일기에도 거북선에 칼송곳을 꽂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철로 덮었다는 기록은 없고 이순신의 조카 이분의 충무공행록에도 나무로 뚜껑을 씌우고 칼을 꽂아서 적이 뛰어들 수 없게 했다고만 되어 있어서 학계에서는 거북선이 철갑선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각종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거북선의 용머리가 길게 위로 솟아올라 있었는가 또한 의문이다. 용머리에서 대포를 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조 때 발간된 이 충무공전서 속의 용머리의 크기로는 포를 설치하기에는 작다. 또한 이순신의 장계나 난중일기에는 용의 입으로 현자포를 치켜 쏜다고 되어 있고 외장을 사살한 전공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용머리는 지금의 모형보다 크고 선수부에 밀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충무공전서에는 거북선 머리에서 유황연기를 뿜어대어 적을 혼미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능이 포탑에서 연기 방출용 굴뚝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거북선 내부에 꽉 막힌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개의 포를 발사하며 발생된 엄청난 양의 연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아직 의문이다. 경주시 인왕동에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국보 제31호 첨성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높이는 9.17m, 밑지름은 4.93m, 윗지름은 2.85m이다. 그동안 첨성대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천문대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첨성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별을 관측하였는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그 또한 확실하지 않다. 해의 그림자 길이를 재기 위한 규표라는 주장도 있고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로부터 수학적인 비례 등을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상징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또한 선덕여왕이 미래를 즐기던 장소,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첨성대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석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첨성대가 원래 제단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신라의 천문관측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천문관측 외에도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던 곳이었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현대적인 천문대와는 또 다른 의미의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첨성대는 역학적 안정성, 미학적 곡선미 등을 두루 갖춘 전 세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팔만대장경의 제작 기간은 16년인데 그중 한각 기간은 약 12년 정도다. 매년 한각량은 다르지만 22년의 한각 기간 동안에 81,340여 판, 5,200만 자가량의 글자를 어떻게 다 판각하였는지 의문이다. 검증을 위해 아주 숙달된 각수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판각시켜 보았는데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약 593명이 되는데 512년 동안 9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판각만 했다는 이야기된다. 그리고 매년 일정하게 판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약 15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에 선원사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현재의 해인사로 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 중 대장경판이 원래 두 벌이었다는 주장을 보면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 해인사에서 새겼고 다른 한 벌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나무를 가져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장은 판각의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지지만 한 벌을 새기는데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는데 과연 두 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수는 실로 엄청나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50여 개 지역에서 6,500여 개의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공룡 발자국이 밀집된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에 완전한 골격 화석은 왜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82년 이후 한반도 안에서도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매년 새로운 공룡 발자국 산지가 보고되었고 너무 많은 발견으로 인해 이제는 발자국 산지의 발견은 더 이상 뉴스 가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특히 고성 덕명리에서는 사족보행 용광류, 이족보행 조광류, 이족보행 수광류까지 확인됐다.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도 광범위하게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었는데 86년 금성면 청모리 야산에서 공룡의 골격 부분 화석이 발견된 후 90년에는
금성면 제오리에서 공룡 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금성면 만촌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아기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 일대에서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다수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2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인용 발자국 화석과 물갈 퀴발새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발자국 화석이 100개 이상 집단 발견된 곳은 20여 곳에 달할 정도인데, 개수로 보면 6,000개를 넘을 정도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이토록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반도는 정말로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천국이었을까? 발견된 발자국 화석들만을 놓고 본다면 한반도가 공룡의 천국이라는 말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마이산 탑사에는 가공되지 않은 천연석으로 쌓인 탑들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높이 15m, 둘레 20m의 거대한 탑들도 많이 있다. 앞마이봉과 순마이봉 사이의 계곡에 탑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형적으로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은 계곡이어서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쳐 오는 곳이다. 특히 여름철에 태풍이 불어오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 웬만한 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특별한 접착제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곳의 돌탑은 100여 년 동안 수많은 태풍과 회오리에도 흔들리기만 할 뿐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불가사의로 손꼽힌다. 겨울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그릇에서 고드름이 거꾸로 뻗쳐오르는 엿고드름은 마이산 탑사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비이다. 이 현상은 요즘도 매년 한겨울이 되면 몇 차례씩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탑사 오른쪽에서 천지탑을 지나 앞마이봉 절벽으로 돌아 올라가는 바람에 의해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탑의 단 위에서만 고드름이 생기고 그 바로 아래의 바닥에서는 고드름이 생기지 않는 현상은 사실상 설명이 불가능하다. 본존불이 모셔져 있는 석굴은 깊이 14.8m, 높이 9.3m이다. 이 석굴 안의 석불은 거대 불상으로 1.58m에 좌대 위에 3.26m이고 굽타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석굴암 제작에 사용된 화강암은 무려 3,000여 톤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세워진 이 석굴의 놀라운 점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설계에 가깝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평면은 반지름 3.3m로 정확한 원을 이루고 있고, 입구의 높이 역시 반지름이 3.3m로 되어 있다. 옛날엔 하루의 길이를 12시간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하루의 길이와 일치하고 원은 1년 365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석굴암이 뛰어난 것은 천연 동굴이 아닌 인공굴 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구형, 삼각형, 사각형, 팔각형 등의 기하학적 구성으로 완벽한 조화와 동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존불은 방위각 121도로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수리공사를 하면서 본존불을 들어 올리다가 잘못해서 그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의 본존불과 좌대를 만들 때 그 방향이 틀렸으니 만무하고, 본존불을 들어 올리다 뒷부분에 금이 간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석굴암 아래에는 물을 받아서 마시는 감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토암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석굴암 내의 본존불상의 바로 밑부분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다. 이 물줄기는 인조 석굴을 떠받치는 반반 사이를 흘러 석굴암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일본인들이 석굴암을 완전히 해체하여 보수공사를 하면서 석굴암의 외벽과 아랫부분을
시멘트로 짓이겨 놓고 물줄기도 석굴암의 바깥쪽으로 돌려놓았다고 한다. 일본의 만행과 광복 후 후손들의 손에 의해 석굴암은 그 원형을 상실했고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예전의 석굴암 건축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모를 겪고 천여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보존될 수 있었던 옛 선조들의 석굴암 건축 비법에 경의를 표한다.